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불이 붙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한발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개헌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개헌 논의는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87년 체제 종식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개헌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7공화국을 향한 개헌 논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이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세 분의 헌법 전문가 모시고 개헌론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헌법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내셨죠. 노희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활발해졌던 개헌 논의가 최근 정치권의 이 돌발 변수로 잠시 주춤해져 있는데요. 시민분들은 개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통해서 정치적인 뭔가 탈출구로 삼으려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뭐 할 거면 빨리 같이 하는 게 비용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드니까 어쨌든 다 세금인데. 아직까지 좀 낯설어요. 일단 뭐 의원 내각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 적 없긴 하겠지만 옆에 일본의 경우를 봐도 그 나름대로도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양쪽의 얘기 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4년 중임제는 정권이 자꾸 이렇게 보수로 갔다가 이제 진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의 정책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중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개헌은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해요. 5년 단임제로 하니까 대통령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정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개헌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고 나라에 비해서. 그다음에 외국을 돌아다녀 보면 외국 국회의원들은 진짜 봉사직이잖아요. 우리는 국회의원을 하면 막 무슨 완장을 일단 딱 차고 휘두르는 거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에 준해서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좀 봉사를 해야지. 개헌에 대해서는 뭐 5년 단임이나 4년 중임이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권을 뺏기는 사람에 대한 단죄 그리고 보복 그것을 적폐청산이라든지 어떤 공정상식이라는 명분하에 절제함이 없는 그 권력의 행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대선 전 개헌론에 불을 붙였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이야기하면서 개헌 동력이 다시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런 논의가 또 시시각각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장영수 교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2017년도 그렇듯이 대선이 오히려 개헌을 잡아먹는 개헌 블랙홀 했는데 오히려 대선 블랙홀이 더 크게 작용하는 이번에도 또 그런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대선보다 개헌이 더 중요하다. 한 번 일회성의 대선보다는 30년씩 40년씩 가는 개헌을 통해 올바른 틀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희범 변호사께서는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개헌 주장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안정화시키고 이제 대선으로 바로 가야 되는 이 촉박한 시기에 갑자기 개헌 논의를 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을 가중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헌 문제는 필요성은 있더라도 좀 안정된 시국에서 국민들과 함께 동의를 얻고 정치권에서도 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번 동력은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규호 교수께서는요. 예,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평소에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고 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얼마 후에 그것을 번복하는 그러한 그 기자회견을 또 했기 때문에 우선 불가피한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만 하고요. 지금 현행 헌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개헌 동력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는 또 국민들의 이 공감대를 어떻게 연결시켰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 논의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잠깐 다뤄보고 또 개헌에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최근 이제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이 지명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는데, 일단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통령 목소리 재판관 3인의 임명권,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2명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단 어떤 의견이신지요? 우선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헌법학회 통설적 견해고요. 우선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을 준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거리 시에 부득이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명직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지금 불과 2개월도 채 안 남은 사이에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충분히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판관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 선출을 임박해 있는데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뭐 재판을 못하거나 뭐 마비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민족 정당성이 없는 총리가 왜 이런 무모한 지명 행위를 하는지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저도 이제 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적인 권한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유지적 권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이나 인사의 틀을 바꾸는 이런 것은 권한대행에 부여되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동의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장관이 여러 명 뭐 공석 중인데도 임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도 비슷하다. 그 점에 이제 동의하는데, 다만 제가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의 논의와 그것 때문에 개헌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개헌의 동력이 떨어졌다, 이건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조금 더 명문화해서 분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개헌을 안 한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개헌과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면 관련성이 있습니까? 노희범 변호사께요? 지금 장 교수님 말씀에는 좀 제가 이해 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개헌 문제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재판관 지명은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다. 예. 네. 개헌 문제는 뭐 꼭 지금 시기뿐만 아니라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뭐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섣불리 개헌을 이제 과거 헌정사적으로 보면 개헌을 정권을 연장하거나 뭐 이런 데 악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 접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엄중한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갑자기 이제 개헌 논의를 이제 정치권에서 해오다 보니까 좀 약간의 더 혼란이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하고는 그 연관성은 없지 않나 싶고요. 네. 개헌 문제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국이 좀 안정된 후에 정치권에서 차분하게 신중하게 기본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장 교수님 어떤 연관성으로 말씀을 하셨는지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지명 여부와 이 개헌 어떤 연관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했었을 때 이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 등을 이유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는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계속해서 임명하겠다라고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걸 법적으로 막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현실 기존에 존재하는 법으로 막는 게 가능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아까 앞에서 두 분께서 그 헌법재판관을 그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 위헌이다 뭐 이런 통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4월 18일 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권한대행도 헌법 수호자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기능을 정지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임명하는 것은 위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설사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 국회나 다른 기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국회에서 뭐 지금 민주당에서 권한쟁의를 제기했다 그러는데 네. 그 침해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심판을 제기할 그 적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그 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그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노 변호사님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방금 전에 이기호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재판관 임명이 이제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계속해서 임명하겠다고 나오면 이제 그걸 막을 길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 12.3 개헌 포고령 1호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환 변호사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확인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을 이제 지명해서 실제 임명이 되게 되면 김정환 변호사의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당한 임명 권한이 없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을 받을 권리를 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어떤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아까 국회의장이나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적법 요건, 즉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과연 한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뭐 그 외에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법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실제 오늘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해당 헌법소원 사건과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심재판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두 분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이 뭐 본안 판단은 몰라도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시간이 워낙 없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3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임명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장 교수님 임명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명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한 5월 정도가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일단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문제는 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빨리 내리는 것이고 충분히 시간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뭐 노희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런 것을 인정했었을 때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될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재판관 편향성 있고 혹은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서 저 사람한테 재판받는 건 내가 공정한 재판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선례가 돼버리면 이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그냥 이거 뭐 쉽게 인용하는 가처분 인용하는 결정 내리기는 저로서는 이제 만만치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기호 교수님 기회 드리고 노희권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이기호 변호사께서는 아까 헌법 소호조라서 이 권한 내용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헌법 소원으로 넘어왔을 때는 또 가처분 신청의 결과 어떻게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상당히 의외의 판결이나 결정이 많아서 뭐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법리적으로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의 직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헌성도 이걸 확신하기 어렵고 그 재판받을 권리가 직접 침해당했다는 것도 여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법리적으로는 저는 기각되리라고 봅니다. 노배우 선생님. 우선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 헌재가 우려하는 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의 어떤 뭐 정책 성향이나 뭐 자격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이 과연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에게 있는 거냐. 라는 점이 먼저 선결돼야 될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한 총리가 이를 강행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재판관 두 분이 임명이 됐는데 그 경우에 그 재판관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아니어서 그 헌법재판소에 엄청난 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나중에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국민적 부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지위나 권위에도 엄청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총리가 어떤 임명행위로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앞으로 어떤 재판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헌법기관의 위상에 엄청난 헌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인데 오히려 헌법적 분쟁의 대상이 돼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재판 기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재판관으로 임명됐을 경우에 이 재판관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내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관들은 바로 재판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 문제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아직 권한대행이 더군다나 뭐 2달도 안 되는 권한대행이 임명직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헌법적으로 해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본안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있을 때까지는 총리의 어떤 지명 행위의 어떤 효력을 정지시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 다음에 임명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가처분을 인용해서 이런 헌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노희분 변호사께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있기는 합니다.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런 2달이라는 시기 또는 뭐 어떤 시기가 앞으로 또 우리가 논의의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논의가 힘든 좀 짧은 시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각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정리하면 핵심적인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최근에 역대 국회의장마다 개헌하자는 얘기 안 꺼낸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임기 초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개헌은 블랙홀이다 했었던 그런 것처럼 뭐 그 문구가 워낙에 유명해서 그렇지 다른 대통령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도 매우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 말에 가서 개헌하자고 그러는데 그때는 대통령 오히려 힘 떨어지고 왜 이제 와서 개헌하자고 그러냐 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무산되고를 거의 40년을 반복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거냐. 그렇다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선보다도 개헌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회가 닿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2017년 국회 개헌 특위 당시의 실패 경험 너무 한꺼번에 이거 다 열어놓고서 다 뭐 30년 쌓인 이 개헌 안건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고 국민적인 공감도 있고 여야 합의도 되는 이거 단기간에 가능하거든요. 그거라도 1차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다시 논의해서 또 개헌하자. 이거조차도 안 하고서 아이 뭐 다음에라고만 하면 또다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필요한 거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합의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개헌 먼저 하자. 그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장 교수님 개헌이라고 하면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이 제일 중요한데 장 교수님 말씀은 꼭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개헌을 협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먼저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이 국민투표법 14조가 이 국민들의 재외 국민, 국내에서 거소가 없는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위헌을 선언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방치를 해놓고 그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무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을 그 위헌 상태인 이 법을 그 제정 그 바로 잡아야 이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그 국회가 그 부작위로 야기한 위헌 상태를 그 회복하는 적법 상태로 회복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고 이건 지금이라도 빨리 그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입니다. 네. 만약에 이 대선 선거일 날 국민투표를 하려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던데 실제 내용을 어떤 내용을 타결하고 아니고 떠나서 관련되는 형식적인 법은 미리 정비를 해놓을 수 있는 거니까 노 변호사님 이 부분이라도 먼저 좀 여야 간에 해소를 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투표법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것을 아직까지 뭐 국민투표를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걸 시급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 개정부터 해서 즉시 발효하게 하면은 뭐 그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개헌에 대해서 이제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개헌의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보다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 짧은 2달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예.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뭐 폐기되었지만 이미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봐지지는 않고요. 빨리 위헌 상태를 극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다툴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해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개헌과 관련된 내용이 일단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재명 전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헌 논의하고 필요한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규호 교수님 이렇게 또 정치권은 대안을 내놓는데 정말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개헌 논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숙제입니다. 그 2017년 상황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대선하고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차기 대통령이 개헌 의무를 지도록 개헌을 위한 개헌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뭐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10차 개헌을 위한 개헌 절차법 이런 걸 정해서 개헌 시기와 개헌 의제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으면 법률로 정해놓으면 차기 대통령을 구속하는 개헌을 의무화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상당히 이 교수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들리는데 노희분 변호사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뭐 할 건지 말 건지 못 믿겠다 이런 국민들의 좀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대선 과정에서 법을 미리 정한다는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을 정해놓는 것이니까. 네. 우선 이번 대선 후보들이 본인의 어떤 공약으로 개헌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을 공약으로 다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공약이 안 지켜졌을 경우를 뭐 가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 우리는 또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뭐 법을 아예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후보자들이 뭐 여야를 떠나서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지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뭐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든 아니면 총선을 목표로 하든 그런 로드맵을 각 후보들이 발표를 하고 공약으로 그걸 좀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좀 개헌에 대한 어떤 동력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은데 장 교수님은 좀 더
정치권에서 그동안 워낙 개헌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용두사미가 됐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도 좀 손보자.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말 그대로 없애버리자. 근데 이런 걸 좀 일정을 안 하고는 못 비게끔 속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노유범 변호사께서 믿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2017년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2017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갖다 개헌특위로 불러다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신 대통령 되면 반드시 개헌하기로 약속해라. 그리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킨다고 2018년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헌이라는 게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과의 협의가 일치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해놓고 받든지 말든지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놓고 안 받으면 니들이 안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헌법학계에서는 이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실제로 그 뒤에 이게 뭐 야당 쪽에서 안 받아가지고서 그게 폐기된 다음에 그러면 이러저러한 부분을 갖다 손질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보자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지금 현재 대선 과정에서는 그렇겠지만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지난 역대 대통령들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초기에 임기 초기에는 개헌 생각 안 하다가 임기 말에 원포인트 개헌 꺼냈었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뭐 계속해서 한 번도 임기 초에 개헌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과연 다음 대통령은 다를 것이냐. 그건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이제 생명이 끝났다. 이제 40년 전 흘렀고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뭐 때문에 어떤 점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후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 교수님 어때요? 예,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이 브레이크는 고장 나 있고 그다음에 이 액셀레이터도 작동을 안 하고 또 내비게이션을 달아놨는데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안내하고 네. 그래서 그 어떤 운전자가 타도 계속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그 자동차와 같은 우리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가야 할 방향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이 국민 행복을 위해서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노유범 변호사 좀 더 구체적으로 87년 헌법의 어떤 점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손봐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뭐 지금 많이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어떤 한계, 폐해가 크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분권형 대통령제니 뭐 4년 중임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개헌 국면에서 권력 구조가 되면은 이 부분은 아마 개헌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5년 단임이라는 것이 다른 제 외국의 뭐 권력 구조와 비교해봐도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과거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전두환 쿠데타로 인해서 7년 단임제 장기적인 집권을 해왔던 유물이죠, 사실은. 네. 5년 단임제도. 그래서 다만 87년 때도 대통령은 한 번만 하게 하자. 다만 4년은 너무 적으니까 5년 정도 하자 이렇게 아마 합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좀 제왕적으로 좀 만들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쏟아지면서 모든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의회의 어떤 권력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나 뭐 국민 소환제 이런 것도 얘기는 하던데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게 공감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지금 우리 현행 헌법도 그 국무총리제라든가 이런 헌법의 어떤 취지를 잘만 살리면 사실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나 뭐 국무회의를 뭐 의결기구 한다든가 지금도 사실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회 어떤 추천 권한을 부여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분산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게 바로 헌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사실은 국무총리를 이른바 속칭 얼굴마담으로 해놨던 것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적인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는 있다. 하여튼 개헌의 어떤 동력은 권력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기본권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워낙 권력 구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 명분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87년 체제가 그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대통령직 선제. 그때 당시 화두였었죠. 5년 단임제. 이거 당시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했습니다. 4년 중임하다 보니까 3선 개헌하고 장기 집권하고 그러더라. 그거 못하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의 도입. 이때는 이제 헌법재판소를 도입해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자. 나름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초의 한 10년, 15년보다도 최근의 한 10년이 더 후퇴해 버렸습니다. 민주 정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아무튼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실종입니다. 사법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사법 코드 인사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국민들의 사법부 시인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아까 이제 5년 단임 얘기하셨는데 5년 단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무책임자 아니냐. 중간 평가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는 87년째 더 이상 안 되겠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도 개발 독재 시절의 어떤 망령이라고 할까 이걸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실까요? 결국은 강력한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서 뭐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내가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런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이 청와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내각 중심이 아니라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계속 비판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했고 문재인 대통령 그래 나는 이제 청와대 시제 종식시키고 광화문 시대 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켰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럼 대통령실 이전했는데 여전히 내각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었고 이런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지금 20세기 맞는 70년대 80년대가 아니라 2025년에 맞는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께서 좀 추가해 주신다면요. 예. 뭐 기본권 보장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권력 구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언 선포와 또 이 줄탄핵 뭐 이런 걸 보면서 87 체제의 권력 집중 그 권력 구조 이것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더 이상 이 체제를 가지고는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가 없고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도 효율적인 운영도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미루면 이건 그 국가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두 분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이런 폐단들이
우리 헌법의 지금 문제 때문에 꼭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의 실종이 왜 헌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잘못돼서 비상계엄 선포가 된 겁니까? 뭐 줄타내기 지금 뭐 헌법이나 뭐 권력구조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진정한 헌법이 원하는 그런 책임총리의 형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뭐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 자신을 뭐 그냥 뭐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사람 그런 정도만 생각하죠. 원래 우리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 제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재헌헌법 당시에 우리 그 헌법의 어떤 최초 안은 의원내각제였어요. 대통령제가 아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미 군정에서 이걸 바꾼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본래 그 헌법안 그러니까 국무총리 의원내각제 제도를 에 있는 국무총리대를 합쳐버린 거죠. 국무원 제도를. 그게 이제 우리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의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반대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말씀 주시면은 이제 2부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도냐 사람이냐의 문제를 들고 나오신 건데 이건 양쪽 다 문제지 어느 한쪽만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제도의 문제가 특히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현행헌법은 불신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사람을 잘 뽑아서 믿고 맡기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권한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다. 제도적인 통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삼권 분립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불신의 전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믿고 맡긴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딴 사람이면 믿고 맡겨도 된다?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동력 잃은 개헌론과 제7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죠. 노희범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종두님, 어떤 당이든 정권을 잡으면 상대와 반목하거나 자기 편에 유리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도록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합니다. 김진희님,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라부터 안정시킨 후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 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두님, 불가피하게 이번에 당장 필요한 부분만 개헌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462님, 헌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노려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을 보는 것도 헌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개헌이 될 때 이런 점도 좀 가만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법치주의가 잘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국 권력구조 개편, 또 지방 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인데 정당별로 좀 강조하는 부분이
나눠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개헌에 대해서 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헌특위를 지금 가동을 발족을 했고 하는데 이제 주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다음에 책임 총리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와 관련해서는 양원제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원으로요. 예, 이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서 이제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국회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자, 그리고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소환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점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국민 소환제를 이제 도입하자,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마 제도화해서 이제 어떤 독립성이냐 어떤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외 기본권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의 얘기는 거기는 좀 더 아직 좀 목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과거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내세웠던 것이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제도를 이제 만들자. 그래서 예.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분권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원을 국회로 이제 이관을 해서 좀 더 대통령의 권한,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금 더 좀 권력을 제한하는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원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이제 대통령 직속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이 중앙선관위 최근에 이제 감사할 때 그걸 위해서도 어떻게 소속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했던 내용 아니었는지 궁금해서 재차 확인차 여쭤봅니다.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국민소환제를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근데 이제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번 개헌 논의 중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은 신속하게 강화하다.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헌법 전문을 변경한다고 해서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치병을 치유하는 데는 별로 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을 바꾸는 것은 바꾸더라도 특히 권력구조의 개편은 가장 시급한 한국의 정치병 치유 수단에 속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우리 권력 구조상 입법부와 집행부가 충돌하는 경우에, 정면 충돌하는 경우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게 정부의 내각을 불신임하는 권한을 준다면, 또 탄핵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한다면 집행부에게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최종적인 수단을 구비해놔야 이 견제의 균형성이 맞춰집니다. 현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는 게 또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87 체제에서 두드러진 문제가 그전에는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부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특히 다수당의 전행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양당제를 실시한다든지 도입한다든지, 네. 아니면
양원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원으로. 네. 예. 그다음에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분산시킴으로써 입법권의 남용을 좀 완화하는 뭐 그런 권력구조 개편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많은 논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국민들이 또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5년 단임제로 그대로 가느냐, 4년 중임제냐, 뭐 정부통령 의원 집정부제냐, 의원 내각제냐 여러 경우가 나오는데 세 분께 이 부분이 이제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그냥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 어떤 부분이 핵심이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4년 중임제 개헌 문제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의원 내각제가 아닌 한, 즉 대통령제냐 이원 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 양쪽에 공히 통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랬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5년 단임을 87년 당시에 채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벌써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거 장점이 더 크냐 단점이 더 크냐를 계산하면서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 4년 중임이 말하자면 제대로 중간평가가 되느냐 아니면 8년 단임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에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반드시 전제될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돼야 된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제왕적이다. 실질적으로 제왕적이라고 하는 건 삼권 분립의 틀을 넘어서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수장을 갖다 직접 임명권을 갖는다. 이건 삼권 분립 설명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덜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노 변호사님. 네. 우선 뭐 지금 4년 중임제냐 아니냐의 문제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일부 헌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를 의원 내각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원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좀 깊이 고민을 해봤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정치에 대한 열정, 뭐랄까요, 우리 국민들의 성정, 굉장히 그 정치에 관심도 많고. 그런 점을 비춰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의원 내각제가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 재헌헌법에서도 처음 헌법안이 의원 내각제였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 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의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더군다나 선거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삐뚤빼뚤 있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사태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요.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과거부터 대통령제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직접 뽑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민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아마 대통령제를 선호할 것이고 그렇다면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걸 국가의 정부 형태를 내각제냐 아니면 뭐 분권형이냐 아니면 이 대통령제냐 이렇게 나누는 것을 헌법 개정 시에는 그런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똑같은 대통령제가 없고 똑같은 내각제가 없고 각각 그 나라마다 다른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헌을 생각하면서 그런 유형에 함몰하기보다는 그전 그걸 유형화의 함정이라 이래 보는데 실제로 우리 정치병을 불러일으키는 그 권한이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상개헌 같은 경우 이 국무회의를 심의기관을 해놓으니까 아주 뭐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하자. 뭐 지금 대부분의
그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제안한 거 보면 그런 제안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국무총리도 무슨 그 보좌기관 비슷하게 지금 그 대통령이 지시대로 움직이는 이런 걸 하는데 그 대통령과 그 국무총리 간의 권한 배분 이것도 좀 합리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또 국회의 권한도 이게 국회가 뭐 일부 그 법률안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이 한번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제도라든지 국민발언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도입하게 되면 상당히 그 권력 구조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권력 구조가 그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새로운 형태의 헌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의 틀에다가 억지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요거 여쭤보고 이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또 기존의 5년 당임제 외에도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내치는 총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총리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 이건 어떨까요?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독일은 의원 내각제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로 이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실질적으로 국정의 운영은 이제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그 내각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이원 정부제 이쪽에 속하는 것은 프랑스나 포르투갈이나 혹은 핀란드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한 핀란드는 총리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한 포르투갈은 그 중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일단 각각 다 다른 게 조금 전에 이제 이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 독일의 의원 내각제가 다릅니다. 정치 배경이 다르거든요. 네. 영국은 양당제고 독일은 다당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변형 안 시키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경험들을 쌓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의원 내각제 하다가 이 프랑스의 정치 환경에 잘 안 맞는다 해서 이제 이 드골 헌법에 의해 가지고서 이원 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국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총리는 이제 말하자면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면서 의회와 유기적인 연결이 되니까 국회의 지원을 받거나 통제를 받거나 하는 것이 빈번한 이런 영역은 총리가 담당하고 여기서 이제 외치 내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런 얘기 프랑스 헌법에 일치 없고 포르투갈이나 핀란드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권한을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건 총리의 권한이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크냐 총리의 권한이 더 크냐에 따라 그렇게 유형이 나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냐. 예. 요 점이 이제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좀 문화가 녹아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자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논의 의원 내각제냐 4년 중임제냐 이런 논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많은 정치권이고 국민들이고 공감하는 형태로 논의가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실까요? 노 변호사님. 우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좀 걸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만 논의를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공감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고 그래서 차기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여야가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상시화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공청회도 열고 그것이 국민들도 충분히 어떤 제도로 우리가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것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판단할 기회를 주고
또 필요하면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 중임제를 원하는지 아니면 양원제 형태의 의원 내각제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헌법 학계라든가 이 전문가 집단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로드맵을 따라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는 지방선거나 총선과 이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못할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이 개헌은 이런 정권 교체기에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제라는 겁니다. 네, 수기를 해서 반드시 그렇지만 일정 내에서는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로로 가는 것은 어떻게냐.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 시대에 그 국민과 정치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데 모델도 없고 한데 3개월 만에 만들어낸 것이 지금 250년 가까이 지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진정성, 개헌에 대한 진정성, 우리의 정치병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 뭐 이런 것이 그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개헌을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가 안정된 뭐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 매년 개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그 합의가 되는 대로 그 일상적인 정치 과정으로 개헌 문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중요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가 개헌 논의가 될 때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물론 이제 4년 중임제가 전제로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게 이 불일치되는 것, 국회의원의 임기 또 잦은 선거,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 소모,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의 임기 이렇게 좀 일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동시선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장점은 결국은 이 같은 시기에 하다 보니까 이 이른바 여소야대가 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제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건데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가 묻혀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지방선거도 4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지방의회 선거 우리 지역 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단체장 선거에 묻혀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일종의 중간 평가가 계속 필요한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사이의 중간 평가는 성격이 좀 그렇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뭐 2년 간격으로 띄워놓으면 그게 중간 평가의 의미를 훨씬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동시선거보다는 오히려 2년 간격으로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절반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또 절반은 대통령이 2년 임기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시기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저도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선 중간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중간 평가가 결국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민심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주권자에 의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가 더 안정화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민주정치제도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 싶고 미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을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3번에 대해서 2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가 국정 운영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가 내려질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그걸 고려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사실은 우리의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 그런 점에서는 이 분산된 어떤 선거 주기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개헌 또 개헌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세 분께 짧게 언제라도 개헌 이야기가 있으면 꼭 이것만큼은 생각하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기우 교수님부터요. 저는 그 헌법 개정을 그 내비게이션에 비유합니다. 그 정치가 잘못 굴러갈 때 이때는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이니까 그럴 때는 언제든지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노 변호사님. 우리가 48년도 그 헌법을 제정하고 87년까지 9차례에 걸쳤습니다. 불과 한 40여 년이 되는 동안 9번의 개헌이 있었고요. 87년 이후에 지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87년 전까지 9차례 개헌 중에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 개헌은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그게 87년 민주항쟁이고 현행헌법이고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헌법입니다. 2공화국 헌법. 그 외에는 다 영구 집권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실상의 쿠데타였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하면서 네,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요약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네. 우리 개헌에 있어서는 네. 정파적 이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를 형성한다는 큰 틀에서 우리의 국가구조와 국민기본권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 예,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개헌해야 되는지 뭘 해결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영 갈등 문제 해결해야 되고 승자 독식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코드 인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개헌은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꼭 이 정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